일산 그쪽 이제 서쪽에 이렇게 동쪽에 보통 산이 많고 네. 서쪽에 이제 산이 없고 평지다 네. 보니까 네. 근데 고양시는 이제 고양시 일산만 문제가 아니라 네. 파주가 있어요. 네, 맞아요. 파주도 똑같아 일산하고 심지어 더 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예. 만약에 일산에 개발할 수 있으면 파주도 개발하면 돼서 네, 네, 네. 그게 또 끝이 아니고 김포 있지. 맞아요. 김포도 그렇게 많이 보였는데 아직도 또 툴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검단신도 아직도 남아 있어. 그러니까 인천 서구. 그다음에 뭐 계양구 뭐 그러니까 이쪽에 서쪽은 다 평지고 개발 미개비지라 솔직히 네네. 그 북한 이슈 때문에 개발 못 하고 있었지 개발할 네, 때는 맞아요. 진짜 무궁무진하거든요. 네네. 근데 그만큼 지금까지 개발 안 했다는 것들은 네네. 리스크가 있고 네네. 일자리도 적고 수요가 그만큼 없었다는 네, 것들일 맞아요. 텐데 네. 아무튼 그런 것들을 좀 고려 안 해서 그러니까 그쪽에 개발하기보다는 이쪽에 좀 어떻게 보면 한강 이남 쪽에 네. 동남권 쪽에 수요가 많다 보니까 네네. 거기 일자리를 분산시키기 전까지는 거기다가 좀 개발하면 좋은데 네네. 자꾸 모르겠습니다. 자꾸 뭐가 이상해. 개발을 안 해. 사실 또 인천 네. 계양지구나 부천 대장지구 네. 같은 경우에도 그쪽에도 사실 이렇게 위성사진 보게 되면 좀 땅이 많거든요. 주변 땅들이. 다 평지. 네. 산이 없어. 네. 그러니까 부천 대장지구도 하고 네. 인천 계양지구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네. 저도 약간 이제 이 3기 신도시 중에 약간 이제 부천 대장지구하고 인천 계양지구에는 분명 이제 자정 용지를 확보해가지고 일자리를 많이 넣겠다라고 이제 이미 용지는 확보하긴 했는데 네. 사실은 지금 수서역사권에도 일자리가 들어올 거고 그다음에 영동도내 복합개발 마이스 복합단지 그다음에 아직 마곡도 입주 안 끝나고 판교 재산 판교 제2, 제3 두 개 다 남았어요. 예. 거기도 아직 다 남아 있지. 막 이런 식인데 하남 교산도 사실은 그 판교에 1.4배 정도 되는 자정용지를 확보했잖아요. 하남 교산 지구도. 네네. 네. 그렇다 보니까 내가 일자리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내가 기업의 어떤 대표라고 한다면은 뭐 수서나 영동대로나 아니면 하남 교산이나 마곡 이런 데까지는 들어가겠지만 인천 계양이나 부천 대전지구까지 일자리가 과연 채워지는 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국토교통부하고 또 직방에서 네. 그 3기 신도시에 대한 사전 선호도 조사를 했어요. 네네. 1등이 하남 교산 나오고 2등, 3등은 좀 두 개 바뀌긴 했는데 아무튼 고양 창릉이랑 그다음에 이제 과천, 그다음에 남양주 왕숙 이쪽이 나오고 네네. 저는 올해 남양주 왕숙이 또 꼴찌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의외로 부천 그러네요. 대장이랑 인천 계양이 꼴찌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아는 거야. 아 그래요? 네.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이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네. 결국 강남 쪽에 출퇴근이 접근성이 괜찮은 지역들만 인기가 더 오히려 많은 거야. 남양주가. 예. 그러니까 이건 일반인들도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는 사전 청약 이런 선호도 조사를 했다라고 하면은 네.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 네. 싶기도 하고요. 왜냐면 네, 네. 그럼 하남 교산을 조금 더 많이 개발하는 게 맞고, 네, 맞아요. 예, 오히려 그렇죠. 이쪽을 좀 더 줄이고, 확장시키는 게 좋은데.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아무튼 뭐. 그 부천 대장이나 인천 계양은 분양하는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도심이라서 서울에 붙어 있기도 하고 네. 그 뒤쪽이 문제지 뭐. 맞아요. 예. 저기 인천 같은 경우는 검단, 청라 예. 뭐 이런 데들은 또 서구도 지금 너무 많고 네, 맞아요. 지금 동구 중구는 언제부터 소외됐는지 모르겠어요. 거기도 네, 좀 네. 구도심인데 좀 개발이 했으면 좋겠어서 개인적으로 좀 그래서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삼기신도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우려와 뭐 기대를 좀 같이 해주고 계시다는 말씀해 네, 주셨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청약을 받으실 분들은 청약 전략을 짜셔야겠지만 네. 예 아무튼 이제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보는 지역들은 좀 미리 좀 그렇죠. 어떻게 보면 엑시트 전략 그런 그렇죠. 것도 있어야겠네요. 예, 예. 예. 예를 들면 진짜 일자리가 채워지면은 그거에 대한 이제 프리미엄이 이제 이제 처음이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뭐 기본적으로 이제 신축 아파트의 수요는 있으니까 분양의 문제는 없지만은 그래도 집값이 올라가는 데는 좀 한계가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이제 고려하셔서 청약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집이 진짜 저는 127만 원과 다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네, 저도 그렇게 전문가로서는 생각해요. 이게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근데 네, 된다 하더라도 서울 집값은 어떨 것 같아요? 뭐 강남 이런 데들은.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강남 집값은 크게 많이 흔들리지는 않을 거라고 이렇게 저는 이렇게 판단은 하고는 있어요. 왜냐하면 네. 수요 자체가 점점 이게 소득이 늘어나고 이러면서 점점 이제 강남으로 입성하고 싶어하는 수요들이 너무 많잖아요. 대기 수요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약간의 이제 어떤 금융 위기가 왔을 때는 강남도 어느 정도 흔들릴 수는 있고 약간의 조정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네. 뭐 과거처럼 뭐 진짜 30% 40% 빠지고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금융 위기가 도래되면 사실은 이번에 올 수 있는 충격은 굉장히 또 다른 때 뭐 서브프라임이나 이런 데보다 훨씬 더 큰 충격이 될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금 여파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일단 입지 물량이 뭐 물량에는 장사 없다라는 네. 말이 있듯이 아마
그게 다 들어오실지 모르겠지만은 수도권 전반적으로 주택 시장이 좀 안정화되고 어떻게 보면 하락할 지역들이 생긴다는 것들에 대해서 저는 공감하는데 지금 솔직히 이제 이 코로나도 있고 세계 경제도 있고 유동성도 있고 이게 지금 뭐 거품 경기니 뭐 주식 올라가는 거 보면 또 막 테슬라 이런 것들 보면은 맞아요. 진짜 뭐 이게 지금 정상적인 경기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좀 솔직히 이게 내일도 제가 모르겠고 맞아요. 내일도 모르는데 한 달 후, 1년 후를 우리가 어떻게 예상합니까? 그래서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제 주식보다 부동산으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은 주식은 안 갖고 있어도 살 수 있는데 그렇죠. 아파트나 주식과 주택 같은 경우는 없으면 못 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주택은 자가든 맞습니다. 임차로든 살아야 되는데 네네. 결국은 이제 누가 어느 지역을 선택할 것이냐의 네네.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아마 좀 선택을 많이 받는 쪽은 뭐 가치를 유지할 것이고 네, 선택을 못 받는 쪽은 가치가 떨어질 것이고 네네. 뭐 그렇게 좀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아무튼 예. 내 집 마련 한 사람과 하고 시작한 사람과 내 집 마련을 미루고 소비를 우선으로 시작하고 이 신혼살림을 시작하는 사람은 좀 나중에 한 5년, 10년 뒤에는 굉장히 좀 많이 달라지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에도 보면은 그 주변에 이제 결혼한 이제 친구들을 보게 되면 먼저 집 마련했던 애들의 지금 자산 현황과 그냥 처음에 전세나 이렇게 살다가 그다음에 아직까지 집을 마련하지 않은 애들의 그런 자산이 거의 한 2배 가까이 좀 벌어져 버렸잖아요. 근데 그건 사실 벌어져 가지고는 따라가기도 힘든 상황인데. 그렇죠. 근데 뭐 지금도 늦지는 않았으니까 어쨌든 괜찮은 지역들에 일단은 무조건 신혼부부든 청년들도 마찬가지지만은 무조건 내 집 마련은 먼저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사실은 저는 좀 일찍 이제 결혼을 했지만은 빨리 이제 집을 사고 싶어가지고 2년 동안 진짜 돈을 엄청 지독하게 모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먹는 것도 아끼고 막 이럴 정도로 집에서 막 이렇게 얻어다 먹고 막 이럴 정도로. 그래갖고 내 집을 인천 계양지구에 그 25평을 이제 분양받아갖고 처음으로 마련을 했었어요. 어디요? 작전동? 네, 6,800만 원에 영남 아파트. 얘기해도 되나? 되죠. 영남 아파트를. 그래갖고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6,800만 원에 마련해갖고 너무 좋았는데. IMF를 겪으면서 그 집이 가격이 그러니까 32평 때는 9천만 원이었어요. 그때 분양가가. 근데 한 1억 2, 3천까지 올라갔었는데 제가 왜 달러에 왜 관심을 갖게 됐냐면 마시용의 세상 탑사기 좋아요 구독 만세. 그때는 아니었죠. 이제 금융 위기가 올 때 집값이 떨어진다라는 건 이제 그때 체감한 건데 네네. 집값이 이제 저는 6,800만 원이었지만 그나마 거기가 이망역이 가까워가지고 그래도 좀 다른 데보단 비싼 편이었어요. 네. 근데 그 32평은 한 9천만 원 정도 됐었는데 이제 돈이 없어서 32평은 못 갔는데 이게 1억 2, 3천까지 올라가다가 이게 IMF가 오고 나니까 한 7천만 원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8천만 원. 그러면은 저는 제 집값이 떨어진 거는 생각을 못 하고 네. 이 돈에 조금만 있으면 32평을 가고 싶은데 내 집값도 떨어졌으니까 32평을 못 가는 거잖아요. 그때도 대출이자도 너무 비쌌고. 그래서 그때 제가 굉장히 안타까워하면서 집값이 이렇게도 떨어질 수 있구나. 이럴 때 집을 사야 되는데 그때도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어쨌든 집값은 물론 이런 IMF나 이럴 때 떨어질 수는 있지만 또 다시 또 어마어마하게 또 오르더라고요. 또 나중에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경험을 통하면서 무조건 내 집 마련은 먼저 해야 되겠다라고 멘토링 청년들한테도 멘토링 할 때도 이런 말을 항상 하거든요. 네. 무조건 내 집 마련 하차는 빨리 해라. 그쵸.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네. 네. 또 90년대 집이 계셨네요. 네, 있었습니다. 저는 2000년도부터 제 집이 있었는데 선배님. 네, 인천에 마련을 해가지고 그나마 제가 지금은 서울 살아서 다행이긴 한데. 네. 지금은 뭐 좋은 데 사시잖아요. 아유. 네, 맨날 한강에서 맨날 산책하는 거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말이야. 얼마 전에 한강에서 참기도 봤어요. 제가 네. 물어봤잖아요. 네. 게장 담글 수 있는 게냐고. 간장게장 담글 되냐고. 그래서 진짜 한 15cm 정도 돼가지고 네. 간장게장 담을 수는 있겠더라고요. 네, 아무튼 지금 한강도 물의 질이 좋아져서 네. 이렇게 좀 산책하기도 좋습니다. 네네. 네, 아무튼 내 집 마련을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100% 공감하고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는 말씀도. 그러니까 이게 빠져도 내 집 마련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맞아요. 빠진 다음부터 내 집 마련 하는 게 더 어려워요. 이사 가기도 힘들고 맞아요. 불안하니까. 근데 빠진 집 그냥 내 집이면 그냥 살면 되거든요. 맞아요. 그냥 살면 네, 어차피 되니까. 실거주 목적으로 산 건데 뭐 무슨 그리고 이제 네네. 말씀하신 대로 또 적당한 시기에 되면 또 회복이 또 돼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고요. 근데
거기서 아까 그래서 달러를 가져가게 됐다는데 어떻게 그때 당시에 달러를 관심 가진 거예요? 그때는 이제 달러에 관심을 가졌던 건 아니고 제가 이제 2008년도 이제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주식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때 당시에 네이버 주식이 제 기억으로는 8만 원 정도 했었던 거 같고. 그렇죠. 몇만 원 단위였죠. 네, 다음 주식이 2만 원 정도 됐었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지금 다음 주식이 한 40만 원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이버보다 더 비싸요. 네, 더 비싸졌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이제 그 이후로 이제 금융위기를 그때 제가 이제 약간 좀 돈이 있어가지고 주식을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이 정도 떨어졌으면 더 이상은 안 떨어지겠다. 이제 이런 마음에 이제 주식을 이제 계속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갖고 있는 돈을 이제 친구가 이제 좀 굉장히 좀 어려운 친구가 있어서 이제 그 친구를 또 도와주면서 이제 그 주식을 못한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네네. 그래서 약간 그때 좀 내가 그때는 무조건 네이버하고 다음 사놨으면은 그 이후로 바로 뭐 그 이후로 바로 또 한 2배 이상 올랐으니까 바로도 그래서 굉장히 후회를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서브프라임 때도 집값이 분명히 이제 떨어지는 걸 이제 경험을 했는데 달러가 또 너무 많이 오르는 거예요. 보니까 가만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달러가 또 이렇게 주식도 떨어지고 부동산도 떨어지는데 달러가 이렇게 오르는구나 하면서 그때부터 제가 좀 관심을 조금 갖게 됐어요. 그러면서 자산 관리 일을 하게 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면서 이제 부동산은 제가 이제 2005년도부터 시작해서 15년 차로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제 부동산도 분명히 금융 위기나 이럴 때는 떨어진다라는 거를 경험을 했고 여러 가지 데이터 상으로도 봤는데 그때 오르는 거는 유일하게 달러 자산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부동산에도 당연히 투자를 해야 되지만 자산 배분해서 달러에도 투자를 해놓게 되면 위기는 앞으로 굉장히 세계 경제의 메커니즘이 맞물려서 돌아가고 돈을 주고받는 교역 거래를 하다 보니까 내가 잘못해도 금융 위기가 올 수 있지만 남이 잘못해도 위기가 올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위기에 대비를 해서 미리 자산 배분해서 달러에 투자를 해놓으면 뭐 지금 현재는 한 1,200원 정도 되는데 그거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IMF 때는 원달러 환율이 거의 한 2,000원 가까이 올라갔었고 3배 올랐죠. 네, 그리고 서브프라임 때는 한 1,600원, 1,7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단기간에도 진짜 50%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게 달러 상품이다라는 걸 이제 깨달은 거죠. 그래서 달러에다 자산 배분을 하게 되면 또 경제 위기는 지금 당장은 안 오더라도 언제든지 한 번씩은 계속 도래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위기 때 달러 자산에다가 배분해 놓은 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달러에 1억을 투자를 해놨는데 금융 위기가 와갖고 예를 들어서 이제 2억이 됐다라고 하면 국내 부동산은 예를 들어서 2억이 된 게 1억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2억을 가지고 국내 부동산을 2개를 살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시스템으로 자산을 불리게 되면 금융위기 한 번으로 내 자산을 한 4배 정도까지도 늘릴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제가 책을 쓴 거예요, 이번에.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한쪽만 알면 안 되는 게 막 이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네네. 분명히 한쪽 자산이 같은 시기의 시장인데 이게 부동산은 빠질 수 있고 주식은 빠질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불어나다 보니까 안전 자산을 찾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제일 안전한 게 미국 달러, 국공채 뭐 이런 것들이니까 그때는 이게 올라가는 거죠. 수요가 또 증가하니까 공급은 양은 정해져 있고 그럼 오히려 이제 그때 이걸 팔고 싼 것들을 사게 되면 정말 히든 효과가 있다. 일단은 이론상으로는 완벽한. 근데 이거는 철저하게 이런 시기라든지 사이클이라든지 보셔야 되는 것들이고 달러가 또 늘 올라가는 것들은 아니니까 그럼 뭐 어떻게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지 2부에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부 마지막으로요. 지금 이제 저번 이거 이전 책이 소형주택 55채 임대에 대한 얘기잖아요. 지금도 그걸 유지하고 계세요? 어떠세요? 아니 매도한 것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한 40개 조금 넘게 갖고 있어요. 그 대부분 뭐 월세예요? 어떤 거예요? 월세도 있는데 대부분 전세가 더 많아요. 그래서 있고. 저도 이제 지금 이제 포트폴리오를 다시 이제 구성을 해야 되고 어떤 금융 위기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또 대비를 해야 되니까 지금은 이제 매도하려고 많이 좀 그 매물들을 좀 내놓긴 했어요, 저도. 좀 종부세 부담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서 종부세는 안 나오는데 이제 자동 말소가 되게 되면 뭐 일반으로 내년까지는 유예를 해준다고 하지만은 뭐 종부세를 또 부과하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 사실 감당하기는 어렵잖아요. 사실 종부세를 뭐 몇 억씩 내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뭐 세금을 1, 2억씩 낼 수 있는 사람은 많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저도 좀 포트폴리오를 좀 재구성해서 좀 현금 좀 흐름 좀 확보를 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금융 위기나 이런 것들이 왔을 때는 경매로 좀 뭔가를 좀 매입을 해볼까 이렇게 좀 준비도 좀 하고 있고 뭐 달러도 좀 투자하고 있고 또 뭐 ETF도 좀 투자하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55채를 소유하셨던 분도 지금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뭐라 그럴까요? 자산 좀 배분에 대해서 좀 조정을 한다. 이게
아무튼 리밸런싱이라고 하죠. 네, 네. 예, 리밸런싱을 하는 시기가 됐기 때문에 조금 더 경제 공부를 조금 더 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 그만큼 지금 규제가 센 것은 맞는 것 같고요. 다 주택자들이 과거처럼 주식을 소유하는 데 있어서 좀 불편한 것들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냥 무조건 갖고 있으면은 뭐 끝까지 뭐 규제가 풀리겠지, 오르겠지 이렇게 좀 안일하게 하는 것들보다는 조금 더 한 번씩 바꿔보면서 다른 쪽에 좀 어떻게 보면 경제 투자 활동들도 있는 것들을 좀 공부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집 마련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지방같이 정부에서 투자를 하도록 열어놓은 지역들도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예, 그런 공부들을 하는 것들도 하나의 또 방법이 될 것 같다. 라는 말씀을 하면서 1부로 마무리하도록 하시죠. 네. 네, 2부에서는 금융상품 좀 집중적으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